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거부권 대 헌재 제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이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사당은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의사소통 가능입니다. 흉기 피습을 당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부터 미움을 먹기 시작했고 간단한 의사소통도 가능할 정도로 회복했다고 민주당 측이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부재 중인 상황에서 오늘 공천관리위원 명단을 발표했는데 지난 1일 최고위를 통해 결정한 것이고 이 대표가 병상 결재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중간이 답은 아니다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충북을 찾아 모든 이슈에 미적지근하게 중간 지점을 선택하는 건 답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슈에선 오른쪽에서, 어떤 이슈에선 그보다 왼쪽에서 정답을 찾아 중도에 있는 동료 시민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광주 폄훼 징계입니다. 국민의힘이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왜곡하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한 인천시의회 허식 의장을 당 윤리위에 회부했습니다. 관련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국민이 전혀 공감하지 않는 극단적 혐오의 언행을 하는 분은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신당식에는 간다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가칭 개혁신당이 온라인 당원 모집 이틀 만에 32,745명이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측도 이재명 대표 피습 사태와 상관없이 창당 발기인을 모집하는 등 신당 창당 작업을 계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골든타임 지났지만입니다.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의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91명으로 늘었고 179명의 안전이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이 이미 지났지만 일본 당국은 구조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속보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서 연초 잠시 소강 국면을 보였던 여야 정쟁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네,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어제 국회에서 넘어온 이 김건희 특별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법에 대한 제2요구안, 그러니까 이 거부권을 의결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직후 이를 제가 했다고 이관섭 비서실장이 전했는데요. 이 실장은 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두 특검 법안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 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제2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실장은 50억 클럽 특검 법안의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특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겨냥해서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이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등 50억 클럽 특검 법안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이례적으로 야당을 작심 비판한 셈인데요. 특검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등 야권은요, 아주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 수용을 압박한 데 이어서 오늘은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다른 야권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야사당 쌍특검 거부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방탄, 국민이 거부한다. 내로남불 윤석열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당회의에서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가족을 위해 특별검사나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면서 대통령이 가족을 위한 특검을 거부한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도 듣고 오겠습니다. 방금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가 어제 오후 정부로 법안을 이송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마치 무슨 군사작전 펼치듯이 국무위원들을 동원해서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한 것입니다. 쌍특검법은 법률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한 1년 8개월 동안 무너진 공정과 상식, 정의를 좀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한 것입니다. 국민의 70%가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는데 국민의 뜻은 늘 옳다던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이 관련된 범죄 의혹에 대해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공정과 몰상식, 내로남불의 상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야권은 헌법재판소 제소, 또 국회 본회의의 재표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쌍특검법을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그러니까 여기서는 쌍특검법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이 되려면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또 출석의원 3분의 2, 그러니까 199명 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의당 등을 모두 합해도 181석이기 때문에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에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배우자를 수사하게 하는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헌법에 부합을 하는지 이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을 적극 옹호하면서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자 이렇게 체근하고 있습니다. 그 논리는 뭔가요? 네, 지금 1월 임시국회가 열려 있는데요. 오는 9일에 여야 합의에 따라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을 다시 의결해서 결판을 내야 한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다음 달 설 연휴 이후에나 생각해보자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총선 공천 이후 여권 내 탈락 의원들의 이탈표를 노린 노골적 선거 공작이자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정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는 오로지 재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가 뻔히 보이는 꼼수라면서 이 정치적 혼란을 멈추고 거대 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반드시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윤재욱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건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판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제 정치권 상황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속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죠. 이재명 대표 왜 공격하셨습니까? 내가 문건을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걸 청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경 없으실까요?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고 가족들이나 뭐 당에서 그때 의논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서로 의논을 해서 우리 뭐 서울로 가서 하자는 식으로. 그리고 가족과의 여러 가지의 그 안정, 필요에 따라서 부산대병원 측에 요청을 했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겼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테러한 피의자 김 씨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도 속보로 전해드렸지만요. 김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변명문을 제출했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시선을 모았습니다. 보통은 이제 피의자들이 반성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 씨는 굳이 변명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부터가 좀 예사롭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렇죠. 어제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서 법원에 출석한 이 대표 습격범 김 씨는요. 취재진이 이 범행 동기를 물으니까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을 했으니까 그걸 참고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이 문건은 김 씨가 사전에, 그러니까 이 사건 전에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을 했고 범행 전부터 몸에 지니고 있다가 경찰에 체포된 후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보도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요. 김 씨는 문건에서 이 대표 피습에 대해서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한 일이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북 외교, 경제 정책 등에 대한 비판이 함께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김 씨가 경찰에서 한 진술이 이 문건의 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어제 법원에 출석한 김 씨 모습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왜 공격하셨습니까? 내가 문건을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범행 사주한 사람 있습니까? 정가입할 이력 있으십니까? 법정에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경찰에 수술한 거 그대로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김 씨는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들고 가끔씩 취재진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등 나름 당당한 태도를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씨는 유치장에서도 꼬박꼬박 식사를 챙겨 먹고 경찰에 요구해서 삼국지를 읽는 등 태연한 태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김 씨가 반성문이 아닌 변명문이라고 말한 점이나 유치장에서 별다른 동요 없이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정치나 종교 등 신념을 가진 확신범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부산지법은 어제 영장 심사를 20분 만에 끝낸 뒤에 2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범행 내용이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의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좀 이런 소식도 들렸습니다. 네, 경찰은요, 이 살인미수 혐의가 신상정보 공개 대상인 점을 고려를 해서 이 김 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지 그 여부를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리면요, 범죄의 잔인성이나 피해 등등을 이제 고려해서 피해자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주셨는데 현재까지 별다른 심경 변화 없이 경찰 조사에 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로 이번 나흘째를 맞았습니다. 본인은 이제 당무 복귀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안정이 필요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네, 어제 서울대병원 측은 이 대표 치료 경과에 대한 첫 브리핑에서 순조롭게 회복 중이지만 감염이나 합병증 우려가 있어 경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뒤에도 면회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대표는 응급수술 후 그제까지 물만 섭취하며 진통제와 항생제 등 주사 치료를 받아오다가 어제부터는 병원에서 제공한 미음으로 식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현재는 간단한 의사소통도 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제만 해도 이 대표가 거의 말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어제는 쉰 목소리로 느릿하게 이 병원에서 마주친 사람들에게 새해 인사를 건넸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서울대병원의 브리핑이 나오면서 이 대표의 병세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데요, 이 브리핑이 또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바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그 전원 과정에서 불거졌던 논란, 그것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네, 어제 서울대병원 브리핑에는 이 대표의 혈관 재건 수술을 집도한 이식혈관외과 민승기 교수가 직접 나서서 이 당시 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조치하게 된 건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경험 많은 의사가 필요한 수술이었고 부산대병원이 전원 요청을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관련해서 서울대병원 측 발표 다시 들어보시죠. 서울대병원에 외상센터가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에 목 부위에 칼로 인한 자상으로 인해서 송목 정맥에 손상이 의심되었고 기도 손상이나 송목 동맥의 손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목 정맥이나 목 동맥의 혈관 재건수는 난이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따라서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고 저희가 중환자실과 수술실을 준비하고 정해진 대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원 요청 이 부분에서요. 부산대 측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서울대병원의 주장과는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저희 서울대병원 발표가 나온 뒤에 부산대병원 김영대 권역외상센터장이요.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부산대병원에서 먼저 전원 요청을 한 적이 없고 가족 측 요청에 따라서 한 것이다라고 반박을 한 건데요. 김 센터장은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이 이 서울대병원 측과 통화를 하던 중에 본인에게 전화를 바꿔줘서 서울대병원 측에 이 환자 상태를 설명하고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부산대 병원 관계자는 전원이 의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았고 이 혈관 손상 수술 경험이 가장 많은 전문의가 당시에 이미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주장도 내놨는데요. 이 관련해서 부산대병원 측 설명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뭐 최소 기본적으로 며칠은 입원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가족들이나 뭐 당에서 그렇게 의논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서로 의논을 해서 우리 뭐 서울로 가서 하자는 식으로 그런 결정들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가족들하고. 예.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한 직후에 직접 상태를 살폈던 부산대병원의 의사도요.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옮기는 걸 반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JTBC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를 직접 응급처치했던 부산대병원 김재훈 외상외과 교수는 이송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갑작스럽게 상태가 바뀔 수 있고 또 대량 출혈이 일어날 수 있어서 응급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이송을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응급수술을 요할 정도는 아니었고 이 대표의 의식이 명료한 데다 보호자의 전원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산대병원에서의 수술을 강제로 할 수는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김 교수가 말한 보호자는요. 지금까지 나온 민주당 측의 설명까지 종합해서 본다면 당시 이제 부산대병원에 있었던 민주당의 당직자 그리고 이 대표의 가족 그렇게 보입니다. 부산대병원 측에서는 서울대병원 측에서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라 경험이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필요했다. 이렇게 밝힌 대목을 두고도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마치 부산대병원에서 해결을 할 수 없어서 전원 요청한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온 건데요. 이 앞서 소개한 부산대병원 김재훈 교수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국에 이런 수술을 한 경험이 가장 많은 곳이 부산대병원이라면서 이 서울대병원 의료진들의 개인 역량은 뛰어나지만 인력과 시설 측면에서 외상센터 시스템이 완벽히 갖춰져 있지는 않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요, 김재훈 교수는 지난 2011년 이 부산대병원에 외상외과가 설립된 뒤에 중증 외상 환자를 담당을 해왔고 부산대병원은요, 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권역 외상센터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논란에 부산 지역의 의사회까지 나서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또 파장이 커졌습니다. 네, 부산광역시 의사회가 이번 일을 두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부산시 의사회는 환자의 상태가 아주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 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으로 전원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명은 이어서 대한민국 누가 자신이 원한다고 119 헬기를 타고 자신들이 원하는 상급 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냐면서 숨겨두었던 선민의식이 배어져 나온 국민 기만 행위이며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민주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부산시 의사회에 앞서서도요, 여러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언론 인터뷰 그리고 본인의 SNS 글을 통해서 이 대표의 헬기 이송 그리고 병원 전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고요. 언론도 이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이를 터무니없는 정치적 공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대표실의 정무조정 부실장은요, 부산시 의사회 지적을 정면 반박하는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김지호 정무조정 부실장은 SNS 글에서 먼저 당시 상황에 대해서 부산대병원 측의 환자가 가족의 정신적 지지와 간호를 받을 수 있는 주거지 인근 서울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했고 부산대 의료진이 전원의뢰서를 작성해 관련 자료를 발급했던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이 어떤 위법하거나 윤리적으로 비난받고 사과해야 할 일인지 되물었고요. 부산대 외상센터의 환자 전원을 강요하고 협박하고 강압을 써서 진행된 일이 아니라 의료인의 판단이었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헬기로 서울대병원에 이송돼 이 수술을 받은 것이 특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일축을 하면서 의사 중에서도 일부 부적절한 분들의 말을 극단적인 유튜버나 이 방송에서 인용을 해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송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동원된 거에 대해서 뭐 의료인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하는데 의료계 일각에서라는 거는 의사들 중에서도 뭐 일부 부적절한 분들이 있겠죠. 그런 네. 분들의 말을 또 극단적인 유튜버나 방송에서 인용해가지고 마치 이것을 지방과 그 수도권의 갈등, 네. 또 의료계의 어떤 뭐 부적절한 표현 이렇게 하는 것은 자칫하면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 대한 신뢰도 떨어뜨리게 하고 전형적인 가짜 뉴스고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보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 원내대표가 말한 의사들 중에서도 일부 부적절한 분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의사들이 의료 전문가로서 견해를 밝히는 건 전형적인 가짜 뉴스라고 볼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여러 판단이 있을 듯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장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금 다른 결의 주장을 했는데요. 이 부산대 권역외상센터는 아주 위급한 환자가 비상응급치료를 받아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게 오히려 다른 환자들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장경태 최고위는요, 구속된 흉기 습격범 김 씨와 관련해서도 이 배후가 있을 가능성, 이걸 의심하는 말을 꺼내서 또 이게 또 다른 논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앞서 김 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경찰의 발표가 있었음에도 배후 가능성을 재차 제기한 겁니다. 장 최고위원은 김 씨가 보수 집회에 나간 적이 있다는 보도 내용을 근거로 들면서 수사 과정에서 배후나 공모는 없는지 심도 있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범행 자체는 단독일 수 있으나 일부 보수 집회 참가자들 중에 야당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어떤 테러나 위협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단 이분이 뭐 과거에 새누리당 당원이셨고 또 여러 가지 태극기 집회에 매번 다녔었고 배낭에 태극기를 꽂고 다니셨고 뭐 이런 분으로 지금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일단 극단적인 어떤 뭐 수구 집회에 참석하신 분으로 보이고요. 뭔가를 사주받아서 했는지 아니면 정말 공모범들이 있는지 범행 자체는 단독일 수는 있으나 또 그런 분들이 뭐 무리를 지어 있거나 또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분들 중에서 야당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어떤 테러나 위협을 저는 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헬기 이송 논란이 서울대병원 그리고 부산대병원 간에 일종의 이제 진실 공방으로 번진 그런 모양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전해드렸지만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의사들의 앞서 나왔던 그런 비판적인 견해에 대해서 일부 부적절한 분들이다. 그리고 가짜 뉴스다. 지금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서로의 갈등과 혐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계속 더 이어지게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에서 뭐 가짜 뉴스라든가 뭐 상대방의 어떤 의혹이라든가 이런 걸 제기하는 거는 저는 좀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대에서 그 브리핑을 하신 분이 일부 논란을 좀 조장한 게 있어요. 본인들을 좀 높이고 부산대를 좀 낮춘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적절치 않았다고 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팩트를 위주로 그다음에 상황 일지를 전하듯이 그렇게 드라이하게 전달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거기에 일체의 의견이나 어떤 편견은 배제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이 사건에서 가장 본질은 뭐냐? 야당 대표가 테러를 당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예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사회의 혐오가 증오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그 권력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과욕을 부리는 과정 이런 것들이 논란을 키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에 계신 분이나 여당, 야당에 계신 모든 정치인들이 그런 거보다는 이 본질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국민들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저도요, 밖에 나가면 어디서 봉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총선이 이제 90며칠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 민심을 받아들이는데 너무 궁색한 것 같아요. 이 민심이 이게 본인들이 이거 가짜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원 과정에 그리고 또 그 전에 소방당국이 이 열상 1.5cm 했을 때도 그때 가짜뉴스라고 했어요. 소방당국이 발표한 거를 가짜뉴스라고 하고 또 국가 의전서열 8인데 좀 사용하면 어떠느냐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부산광역시 의사 차원에서 성명서까지 나올 정도의 일이에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이 민주당이 가장 최근에 TF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지방 의료 체계를 살려야 된다고. 그 관련 법안도 2개를 통과시켰어요.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켜서 지방 의료 체계가 무너지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부산대 그 병원의 그 의소를 믿지 못해서 서울대 병원으로 온 걸로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진위 여부야 나중에 따져봐야 되겠지만 부산시 의사회가 그 발표한 이재명声明도 대표의 판단이라는 거는 좀 다른 문제 같습니다. 네, 그런데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에서 그런 TF도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심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방금 이제 송 국장님의 말씀 중에서 이 국가의전서열 8위인데 무슨 문제가 있냐 이 적은 이제 야당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요. 오늘은 또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본인의 SNS 글에서 그런 것까지 너무 진영 논리에 따라서 따질 필요는 없다 이런 의견, 그러니까 여권에서도 나왔다는 것, 그 부분은 제가 첨언해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회복기에 들면서 민주당의 총선 준비 시기도 다시 빨라지는 모양새인데요. 잠시 주춤했던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작업, 이것도 본격적인 실무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 이 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하며 숨고르게 들어간 것으로 보였던 이 이낙연 전 대표 측이 내부적으로는 창당 발기인을 모집하며 이 신당 창당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채널A에 예비 당명을 사용해서 이 창당 발기인을 모으고 있고 또 발기인으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게 될 거라고 말한 걸로도 전해지는데요. 일단 예비 당명은요, 대한신당 또는 한국신당을 비롯해서 미래가 포함된 이름 등 약 3-4개가 최종 후보군으로 압축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식 당명은 추후 국민 공모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한 이후에 공식 행보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헤어질 결심을 굳히고서 물밑에서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네,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요, 이 대표 피습 이후에도 이 전 대표의 창당 의지는 여전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이 전 대표 측 내부에선 이 전 대표의 창당 선언과 고별 기자회견도 마냥 늦어지진 않을 거란 말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대표 피습 전 큰 싸움을 예고했던 이 전 대표의 목소리도 다시 들어보시죠. 동지 여러분, 우리는 올해 절망에 빠진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큰 싸움을 벌여야만 합니다. 정치를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께 양자택일이 아닌 새로운 선택지를 드려야 합니다. 시작은 어렵더라도 날이 갈수록 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런 이 전 대표 측의 물밑 작업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국 청년위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아직 치료 중이고 당이 단합해야 한다며 신당 창당 추진을 멈춰달라고 이낙연 전 대표 측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멈추기에는 이낙연 전 대표 너무 멀리 나갔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도요, 미뤘던 최후 통첩, 이걸 곧 하겠다는 입장을 또 내놨다고 하죠. 네,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호전된다면 이 대표 퇴원 전이라도 예정됐던 최후 통첩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는 게 원칙과 상식 측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한 원칙과 상식 소속 이원욱 의원이 밝혔는데요. 이 의원은 이 대표의 건강이 계속해서 위독하다면 미룰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칙과 상식의 시간표를 마냥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또 다른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어제 오늘 이 의원의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 원칙과 상식의 시간표를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총선의 시기에는 또한 계속 째깍째깍 굴러가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이 상황을 먼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상태가 호전됐다고 하면 퇴원 전이라도 원래 예정됐던 기자회견 할 수 있다. 네, 물론요. 물론 회복 그 정도를 봐야겠지만 한 언제쯤으로 잡고 계세요, 시기를? 이게 시기를 특정하진 않았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께서 조금 호전이 되고 이제 퇴원은 아니어도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의사의 소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죠. 결국 정치의 시계라고 하는 게 흘러갈 수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이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방금 합동참모본부에서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군이 오늘 오전 9시부터 11시쯤까지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 그리고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 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국민과 군의 피해는 없고요. 탄착 지역은 NLL 북방, 그러니까 북한 쪽 해역이다. 이렇게 합참은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게 2023년 11월 23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한 이후에 서해 완충 구역 내의 포병 사격을 재개한 것이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고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때문에요. 연평도에서는요. 12시부터 전 주민의 대피령이 한때 내려졌다고 합니다. 연평면에서 북한의 사격 가능성으로 인해서 연평 부대에서 대피령이 내렸고 각 대피호에 주민들을 인솔했다. 그다음에 옹진군은 서해 5도에 북한의 사격 가능성을 전파했다. 이렇게 밝혔던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최후 통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제 그 다음에 이 비명계 행동 어떻게 할지 이게 궁금한데 자 이원욱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우선 이원욱 의원은요. 이 최후 통첩 이후에 이 대표의 반응을 보겠다면서 일말의 기대가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긍정으로 대답은 했습니다. 그런데 중재안은 바라지 않는다. 요구하는 건 통합 비대위뿐이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최후 통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들에게는 이 네 가지 선택지가 있다면서 첫 번째는 포기를 하고 당에 남아서 경선에 참여를 하기, 두 번째는 당에 남지만 불출마하기, 세 번째는 탈당하고 불출마, 그리고 네 번째는 신당 창당 이 중 하나를 고민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원칙과 상식 모임 중에는요.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의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이낙연 신당에 합류할 것이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하게 지켜볼 대목이죠. 사실 이원욱 의원은 앞서서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이게 또 다른 기득권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약간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일단 이원욱 의원은 현재로선 조금 섣부르다는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완전히 또 선을 긋지도 않았는데요. 오늘 이원욱 의원의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낙연 신당에 참가하냐 안 하냐 이거는 너무나 섣부른 만약에 선택을 저희가 신당이라고 하는 걸로 탈당 후 신당으로 하는 걸로 결정을 한다면 제 정치 세력 뭐 이낙연 전 대표뿐만이 아니고 이준석 뭐 등등의 제 정치 세력이 한 지점에 모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그런 거를 위한 역할을 저희 원칙과 상식이 좀 해볼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건강 회복에 따른 비명계의 움직임 이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그런 상황이 또 됐습니다. 돈봉투 사건으로 결국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대표 관련 소식 또 전해주시죠. 네, 송 전 대표의 구속 만료를 이틀 앞둔 어제 검찰이 송 전 대표를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송 전 대표를 돈봉투 사건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 지목해 수사해 왔고요. 수사를 시작한 지 약 9개월 만에 구속 상태인 송 전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겁니다. 검찰 측은 이 송 전 대표 기소에 대해 유력 정치인이 공익법인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그러니까 이른바 먹사연을 자신의 정치활동 지원 조직으로 변절시켜서 기업인들로부터 정치 자금과 뇌물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당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금품을 받고 살포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을 공익법인을 기업의 정치 자금을 받는 데 쓴 정경유착이자 돈으로 표를 사들인 금권 선거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이 송 전 대표에게 있음을 확인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송 전 대표 측은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고요. 어제 검찰의 구속 기소 이후 입장문을 통해 이 정권의 보복 수사를 주장하며 법원에서 무죄를 끌어냈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송 전 대표를 구속 기소하면서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 이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더 빨라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고요. 일부는 탈당을 해서 무소속 신분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찰은 이 300만 원이 든 봉투 총 20개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수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인데요. 앞서 검찰은 이 허종식, 이성만 의원을 비공개 소환 조사를 했고 임종성 의원과도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추가 현역 의원 소환 등 돈봉투 사건 수사가 총선 직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선거 개입 지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지만 검찰 측은 총선과 상관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요. 또 새로운 증언도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네, 검찰이 송 전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송 전 대표가 돈봉투를 받은 국회의원들의 지지 여부를 물었다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새로운 진술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는 이 송 전 대표가 2021년 민주당 당대표 경선 직전 윤관석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은 국회의원들의 송영길 지지 여부를 물었으며 이 자신의 외곽 후원 조직 먹사연을 정치자금의 창구로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 등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당시 윤 의원은 이 당대표로 송영길을 지지해주겠다는 비언어적 표현을 포함해서 의원들의 지지 여부를 송 전 대표에게 보고했다고도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사무총장이 목격하고 진술한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공모 또는 관여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련해 녹취록 속 윤관석, 이정근 두 사람의 대화도 다시 들어보시죠.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아니 모자라면 오빠 채워야지 무조건. 그래서 하는 김에 다 해야지. 그래서 그치? 우리 하여튼 이나 이나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 돼 오빠.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송 전 대표가 움직인 그런 정황도 또 영장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는 송 전 대표가 제3자를 통해서 먹사연 고액 후원자에게 정치자금이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는 전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먹사연에 3억 500만 원을 낸 후원자에게 송 전 대표의 고향 지인이 송 전 대표가 정치자금 말고 먹사연 취지가 좋아서 낸 것으로 해달라더라 이렇게 말한 내용으로 이런 대화 내용은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요. 송 전 대표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고 물었고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정치자금으로 몰아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병상에 있지만요.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 작업 지금 물밑에서 하고 있고 조만간 이를 공식화할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다고 합니다. 친명계로서는 상당히 불편하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야당 대표의 테러가 발생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탄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신당을 하겠다는 이 사람들이 반명을 하자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반명이 아니면 뭐냐? 새로운 노선, 가치, 그리고 민주당의 과거의 도덕성, 이런 정체성을 회복하자는 것. 그리고 근본적인 질문은 지금의 양당의 이런 혐오 정치, 증오 정치로 국민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겠느냐, 삶을 개선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한번 내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사실상 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당 대표가 병상에 있는 것을 최대한 존중하고 도의를 지키고 거기에서 그거에 맞는 어떤 존중하는 행동들은 하겠지만 신당을 추진하고 그 본인들의 정치적인 지향을 하는 것은 별도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직 당 대표가 병상에 있는데 전직 당 대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좀 공천에서 어떤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한 사람은 본선에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현역 의원들 소환을 하지 않겠습니까? 기소를 하든지. 그렇게 되면 그 현역 의원이 특정된 사람이 19명인데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나중에 공천 기준에서 이 사람 논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는 공천에서 부담이 되는 것이고 이낙연 전 대표는 일단 신당을 만들면은 당장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이 진보 진영의 분열이죠. 그리고 이 사례가 이 총선 앞두고 진보 진영이 한번 분열된 적이 있어요. 그때 2004년 총선 앞두고 2003년 11월 말에 그 새천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특히 수도권에서 그때 새천년 민주당은 아마 9석밖에 못 얻었어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수도권에서 그때 당시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일종의 어부지리를 몇 석을 얻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수도권은 몇 표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데 거기서 새천년 민주당, 열린우리당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선에서는 이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죠.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2일 대전을 시작으로 지금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으로서는 힘든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도를 찾았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잠시 후에는 오후 2시 경기 수원시를 찾아서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수도권 당원들과 함께 경기 성남 분당갑이 지역구인 안철수 의원 등 이 수도권 의원들을 만날 예정인데요. 특히 앞서 이 당 안팎에서 이른바 이 수도권 위기론이 불거진 상황에서 한 위원장이 경기도를 찾아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 부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비대회의 등에서요 연일 서울 그리고 경기 통금 문제 이런 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내 격차 해소의 중요성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 수도권 위기론 이걸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이어 한 위원장은 강원과 경남 등 나머지 지역도 찾아서 신년 인사회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정치권에서는 한 위원장이 새해 벽두부터 전국을 돌며 당원들과의 접촉면을 늘리고 있는 게 사실상 조기 선대위를 꾸리는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 오늘 오전에는 이 당 사무처 당직자 시무식에 참석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우리는 동료 시민들이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깊은 우물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물을 깊이 파려면 넓게 파야 합니다. 다만 포용은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합니다.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으시는 극단적인 혐오의 언행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겁니다. 우리 당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겁니다. 그런 대응이야말로 우리 당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국민들께 확실히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극단적 주장들이 주류가 되어버린 수십 년간 내려온 합리적인 생각들을 밀어내고 주류가 되어버린 소위 개딸 전체주의 같은 것은 우리 국민의힘에는 발붙일 수 없어야 합니다. 한 위원장의 오늘 발언 중에서 특히 눈에 띈 게 이 극단적 혐오 언행을 하는 사람은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겁니다. 민주당 내부의 강성 지지층 문제 이것도 지적을 했는데요. 어제 한 위원장이 5.18을 폄훼한 당 소속 인천시의회 의장에 대해서 신속하게 징계를 지시한 것 이것과 맞물리는 대목입니다. 네, 논란이 된 인물은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입니다. 허 의장은 지난 2일 비서실을 통해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시의원 40명 전원에게 돌렸는데요. 이 특별판에는 5.18은 DJ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다. 가짜가 판치는 5.18 유공자 등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 폄훼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허 의장은 이런 보도도 있으니 참고하라고 배포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당 안팎에선 거센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어제 광주를 찾았던 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해당 논란을 전해 듣고 처음에는 허식 의장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4시간가량이 지난 뒤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며 허 의장을 윤리위에 회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한 위원장이 어제 광주를 찾아 5.18 정신을 강조했다며 이런 한 위원장의 발언이 광주 시민을 우롱한 것이 아니라면 당장 허식 의장을 당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징계 수위 등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부분은 없다면서도 지체하지 않고 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여야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윤리위에서 이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비위원장께서는 어떤 사안이 또 국민적인 그 우려나 공분이 있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광주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허식 의장을 당에서 제명하십시오. 한동훈 위원장이 허식 의장을 민경우, 박은식 비대위원처럼 감싼다면 국민의힘에 새겨진 막말과 5.18 폄훼의 DNA를 바꿀 생각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광주를 찾아서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 적극 찬성한다.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사안이 개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이 부분에 또 관심이 쏠렸습니다. 언론 취재가 집중되니까 윤재옥 원내대표가 또 입장을 냈습니다. 네, 먼저 그 앞서서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광주를 찾아서 이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에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은 것은 개헌이라는 절차상의 문제다라면서 당과 논의하겠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윤재옥 원내대표도 오늘 기자들이 이 개헌 등과 관련해서 질문을 던지니까 한동훈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을 한다면서도 이 원포인트 개헌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봐야 한다. 다른 사안과 함께 고민이 더 필요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요. 국민의힘이 거짓 약속을 하고 있다라면서 이 총선이 다가오니까 또다시 5.18 정신을 우려먹으려고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 위원장 지난 2일 대구에 이어서 광주에서도요. 당원들 행사에서 의자 위에 올라가서 당원들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서 이 정치적 제스처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이런 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한 위원장은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과 5.18 민주묘지를 차례로 찾은 데 이어서 광주시당 신년 인사회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내빈 소개 때 한 위원장은 취재진 등에 막혀 당원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의자 위로 올라가서 청중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광주를 위한 정책과 예산을 약속했습니다. 또 한 위원장은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다며 거듭 총선 필승 의지를 다졌는데요. 어제 광주시당을 찾은 한 위원장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당의 승리이기 앞서서 이 나라 정치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주의 동료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정말 멋진 일이 될 겁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가봅시다. 한 위원장 어제 오후에는요, 충북 청주를 찾았습니다. 청주는 한 위원장이 유년 시절 생활한 그런 연고지입니다. 한 위원장도 이런 점을 내세우면서 이곳이 전통적인 스윙보터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중도층 잡기, 여기에 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어제 오후 충북 청주에서 열린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한 위원장은 자신이 청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좌천되어 충북 진천에서 생활한 적이 있다며 인연을 강조했고요. 모든 이슈에서 합리적인 답, 맞는 답을 내는 것이 중도층과 스윙보터의 마음을 얻는 길이 될 것이라며 어떤 이슈에선 오른쪽에서 어떤 이슈에선 왼쪽에서 답을 찾으며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충북 청주를 찾은 한 위원장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무한한 감사와 새해 건승을 기원하는 의미로 큰 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직자 일동 큰 절 올리겠습니다. 큰 절! 기원하면서 지금 이렇게 큰 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 청주의 수동 성당에서 성안나 유치원을 다녔고 무심천 뚝방길을 걸어서 모충동 운호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지난 정권 때 한 4번 정도 좌천을 당했었는데요. 그 3번째가 바로 이곳 충북의 진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좋았어요. 충북의 마음을 얻는 것은 대한민국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슈에서는 오른쪽에 정답을 낼 것이고 어떤 이슈에서는 그보다 왼쪽의 정답도 찾을 겁니다.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에서는요, 당원 그리고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서 한 위원장한테 사진도 촬영해달라, 악수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한 위원장이 당초 타려고 했던 기차를 취소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지난해죠, 대구를 방문했을 때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에는 국민의힘 추산으로 900여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행사가 끝나가는 상황에도 한동훈 위원장에게 이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지지자와 당원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한 위원장은 행사가 종료된 후에 직접 마이크를 잡고서 이 예매한 기차표는 이미 취소가 됐다. 남아서 사진을 찍어 드리겠다라고 밝혔고요. 한 50여 분간 사진 촬영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던 지난해 11월 대구를 방문했을 때도 이 동대구역에서 시민들이 몰리자 예매한 표를 취소를 하고 약 3시간 동안 이 지지자들의 사진 촬영에 응한 바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2일 대구를 방문했을 때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동대구역 그 자리에서 정치 입문을 결심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죠. 네, 어제 이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지지자들과 만나는 이 한 위원장의 모습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요. 어제 5.18 폄훼 논란을 부른 인천시의회 의장,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 시의회 의장에 대해서 즉각 징계 논의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당 행사에서 극단적 언행을 하는 사람은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앞으로 막말 논란에 휩싸였거나 휩싸이는 사람들은 공천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만 정치에서 잘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강주에 가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발언한 그날 5.18을 폄훼하는 발언이 나와서 사과를 해야 됐고 또 극단적 발언 때문에 비대위 출범도 좀 매끄럽지 않았죠. 민경우 전 위원이 이 노인 폄하 발언으로 그 극단적 발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퇴를 하고 또 김호일 노인 회장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극단적인 발언에 대해서 경계령을 내렸다. 그리고 과거 총선에서도 보면은 뭐 노인 폄하 발언 이런 것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선거 임박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발언을 한 것은 공천 기준에서 아마 상위권에 막말 같은 것은 배제가 되는데 넣을 것이고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말조심을 하자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측면이 있죠. 일단 한동훈 장관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참 잘하고 있다. 대부분의 부분에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권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위한 활력을 좀 주고 있고 언행이나 행보가 굉장히 명료하고 선명하다. 그리고 굉장히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본인이 하는 메시지를 비주얼라이즈 그러니까 영상처럼 이렇게 느낌이 들게 하는 거거든요. 쉽게 인식할 수 있게 그렇죠. 하는 거죠. 네. 그런 게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고 그 여당 내에 차기 선두주자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거기를 넘어서려면 그리고 넘어서려면 총선에서 이겨야 되고 차기 대선에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중도층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중도층은요. 이 한동훈 장관이 잘하는 거 가지고 환호하지 않아요. 자기의 삶에 중요한 것들을 해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기대를 주려면 윤석열 구장에서 나와야 돼요. 지금 보면 그 본인이 그 국민이 먹을 우물을 파겠다고 했잖아요. 깊게 파려면 넓게 파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쳐놓은 울타리 안에서 만약에 우물을 판다면 넓게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럼 넓게 팔 수 있으려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느 정도 차별화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중도층에 줘야만 한다. 그러면 그것이 총선 승리로도 이끌 수 있고 차기 주자로서도 어떤 차별화도 되고 그 앞날을 밝게 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뭐 기대와 충원을 담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개 수배입니다. 이거 무슨 사건입니까? 네, 경찰이 경기도 고양시 한 다방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살해하고 도망간 피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오늘 경찰이 공개한 수배 전단을 보면요. 이 피의자는 이모 씨고요. 57세의 남성입니다. 키는 한 170cm 정도고 민머리에 이 모자와 운동화를 착용을 했지만 현재는 옷을 갈아입고 도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 이 씨는요, 주로 현금을 사용하고 단거리를 도보로 이동하는 등 이 수사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이 씨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하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최고 5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서 피의자 이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쯤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의 한 지하 다방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튿날 오후 어머니가 연락이 안 돼 가게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숨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상태 등을 조사해서 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 피의자 이 씨를 추적해 왔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이 씨와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파악이 됐다며 인근 CCTV와 도주 경로를 토대로 이 씨를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도 양주시의 한 카페에서도요,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숨진 피해자의 몸에서 폭행 흔적 등이 발견돼 경찰이 살인 사건의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이번 사건이 앞서 발생한 고양시 다방 사건과 멀지 않은 지역에서 벌어졌고 카페라는 범행 장소와 범행 수법 등에 있어서 일부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동일범의 범행일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혹시 피의자 이 씨와 비슷한 사람을 보신 분이 있다면 112나 일산 서부경찰서로 신고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바람의 가문의 겹경사입니다. 흔히 저희가 야구계에서 이제 바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종범 전 코치를 얘기를 하는데 이 이정 코치가요, 겹경사를 맞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이종범 전 코치의 아들 바람의 손자 이정우 선수가 사실 그 지난달 파격적인 몸값으로 이 샌프란시스코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했는데 이거에 이어서 이 LG의 마무리 투수 고우석 선수도 샌디에이고 유니폼을 입게 돼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고우석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이 더 화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고우석 선수가 이종범 전 코치의 사위이기 때문인데요. 고우석 선수는 지난해 1월 이종범 전 코치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이 혼인으로 이 동갑내기 절친인 이정우 선수와 처남, 매제 관계가 돼서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이정우 선수에 이어서 이 고우석 선수도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하면서 이젠 이 바람의 가문에 이어서 빅리그 가문이다라는 이런 새로운 애칭도 얻게 됐습니다. 앞서 이정우 선수가 정말 파격적인 몸값을 받고 이적을 해서 화제를 모았죠. 또 부러움도 샀고요. 그렇다면 이 매제인 고우석 선수의 계약 조건, 이게 또 궁금해집니다. 네, 이정우 선수는 앞서 지난달 샌프란시스코와 6년간 1억 1,300만 달러라는 거액의 몸값으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요. 고우석 선수의 계약 규모는 기본 계약 기간 2년에 450만 달러로 한화로는 약 59억 원 정도라고 현지 매체가 전했습니다. 또 3년 차인 2026년엔 50만 달러의 계약을 종료하거나 300만 달러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옵션을 모두 채울 경우 최대 3년 동안 940만 달러, 한화로 약 123억 원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한편 샌디에이고 구단은 오늘 SNS에 새 유니폼을 입은 고우석 선수가 샌디에이고 홈구장 펫코파크를 방문해 팬들에게 인사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오늘 공개된 고우석 선수의 모습과 이정우 선수의 지난달 인터뷰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몸 잘 만. Hello, Fathers. My name is Go. Nice to meet you. 만나서 너무 반갑고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몸 잘 만들어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동안 파이팅! 같은 가족인 고우석 선수도 지금 메이저리그 도전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계약 소식 접했을 것 같고 하는데 어떤 얘기 들었는지 궁금하고 또 어떻게 또 조언했는지 궁금합니다. 아, 우석이요? 그냥 우석이랑 그 계약하고 우석이가 축하한다 연락 해줬고 사실 그런 우석이의 계약에 대한 얘기는 안 나눴고 그냥 조카 잘했냐고 조카 얘기만 했습니다. 미국 현지 매체도 이정후, 고우석 이 두 선수의 가족 관계를 상세히 전하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건요. 과연 처남과 매제의 메이저리그 맞대결, 이게 벌어질 것이냐? 바로 이겁니다. 네, 이정우 선수가 속한 샌프란시스코와
고우석 선수가 속한 샌디에고는 이번 2024 시즌에 13번을 맞붙게 됩니다. 특히 샌디에고는 오는 3월 29일부터 샌프란시스코와 미국 개막 홈 4연전에 돌입하는데 이때 두 선수가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 첫 맞대결을 펼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젠 팀 미션이다입니다. 미스트롯3가 2라운드인 팀 미션에 돌입했습니다. 네, 어제 미스트롯3 방송에서는요, 1라운드엔 1대1 서바이벌 배틀의 최종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요. 총 72명이 8개 부서로 나뉘어 도전을 했고, 이 중 46명의 본선 진출자가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진선미도 발표가 됐는데, 미는 여신부의 정서주, 선은 새싹부의 복지은, 대망의 진은요, 바로 현역부의 배아현의 차지로 돌아갔습니다. 배아현은 너무 꿈 같다라는 이 소감을 전하기도 했는데 이 1라운드 진선미의 공연 잠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잔잔한 내 가슴에 조약돌은 왜 던져 당신이 던져놓은 사랑의 조약돌 심사위원들로부터요, 제2의 송가인을 연상케 한다, 이런 극찬을 받은 출연자도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네, 바로 직장부의 미스김이었습니다. 해남에서 농부 일을 하는 미스김은 1라운드 1대1 서바이벌 배틀에서 정통 트로트인 이미자의 님이라 부르리까를 열창했는데요. 이 첫 소절부터 마스터 1등을 감탄케 한 미스김은 결국 올 하트를 획득하며 2라운드로 직행했습니다. 노래와 영상 직접 보고 오시죠. 무슨 잘못이라도 있는 것처럼 울어야만 됩니까? 울어야만 됩니까? 네, 여기에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며 마음을 울린 참가자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참가자는 선 넘은 가수라는 타이틀로 등장해 마스터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는데 그 선이 휴전선으로 밝혀지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참가자 김소연은 11살 때 탈북하다가 잡혀 1년간 감옥 생활을 했는데 인간 취급도 못 당했다고 밝히며 이후 13살의 나이에 목숨을 건 재탈북 끝에 한국으로 오게 됐다는 이 우여곡절 많은 탈북기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1라운드를 통과한 이 45인의 참가자들은요, 9개 팀으로 나뉘어서 마스터가 추천한 이 트로트 장르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을 해서 경합을 펼치게 되는데요. 1라운드에서 전원 올 하트를 획득한 챔피언부가 이 팀 미션의 포문을 열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챔피언부는 이 팀 미션 리더이자 트로트의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오유진의 리더십하에 장민호의 풍악을 울려라 이걸 선보였는데요. 이 걸그룹 못지않은 칼군무와 전통적인 부채춤으로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벌나비가 춤을 추고 사내들의 꽃천지 내 마음은 살랑춤풍이 어깨춤 살루가당시 풍악을 울려라 온 세상 떠들썩하게 풍악을 울려라 난 이미 춤출 수 있게
챔피언부에 이어서 다음 주 미스트롯3에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다른 팀들의 팀 미션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